얼마 후 9월 29일이면 007 노 타임 투 다이가 개봉합니다. 노 타임 투 다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인상 깊은 사실이 있죠. 첫 번째는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공개된다는 점일 겁니다. 한국 영화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두 번째는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007 시리즈라는 지점입니다. 사실 제가 007 시리즈를 본 게 몇 편 없기 때문에 빈약한 주장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007 시리즈는 제임스 본드의 역할을 어떤 배우가 맡았느냐로 세대가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온 코네리의 007, 피어스 브로스넌의 007, 그리고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 등등. 마지막 주자인 다니엘 크레이그 같은 경우는 007 카지노 로얄을 시작으로 퀸텀 오브 솔러스, 스카이폴, 스펙터, 그리고 개봉 예정인 노 타임 투 다이까지 총 5편에 참여했죠. 이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스카이폴, 스펙터 2편 봤고요. 둘 다 좋은 영화라고 생각은 하는데 특히 스카이폴은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감독의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급드린 2편은 모두 샘 맨데스 감독의 작품이죠. 샘 맨데스는 아메리칸 뷰티라는 걸출한 대표작이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기생충에게 가려져 다소 빛을 보지 못했지만 1917 같은 수작을 연출하기도 한 훌륭한 감독입니다. 이렇게 샘 맨데스의 007 시리즈 2편을 보고 나니 그가 맡아서 시리즈의 퀄리티가 조금 더 올라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이란 사실 때문에 차기 007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톰 하디, 마이클 패스벤더 등도 언급되고 있고요. 흑인 007로 마이클 B 조던 혹은 근작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블러드 포스터 역할을 맡았던 이드리스 엘바 등등 수많은 배우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본 기사에서는 여성 제임스 본드도 언급되었다고 하는데 다니엘 크레이그가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 생각에도 여성 배우가 제임스 본드 역할로 들어오는 것은 이 시리즈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액션의 수준이 낮다는 등의 여성 차별적 이유는 아니고요. 최근에 블랙 위도우 같은 괜찮은 여성 액션 영화도 있었으니까요. 다만 스카이폴과 스펙터 2편의 영화가 이 시리즈는 남성의 영역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에스턴 마틴 차량과 운석의 의미, 그리고 이 영화의 카메라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까지 007 스펙터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What were you doing there? I was taking some overdue holiday. 우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앞서 언급드렸듯 스카이폴과 스펙터 단 2편을 관통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따라서 007 시리즈의 전체 세계관과는 핀트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스펙터 리뷰 영상이니만큼 대부분 스펙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7 스펙터는 과거와 미래가 싸워서 미래가 패배하는 이야기다. 영화에서는 영국 정보부가 통합되면서 C가 새로운 정보부장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는 제임스 본드가 소속되어 있는 MI6를 폐지하고 국가 간 협정을 통해 9개의 눈이라는 하나의 통합 감시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살인 면허가 있는 요원이 투입되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시대적 발상이니 드론 등의 최첨단 장비들로 이 세상 모든 것을 감시하는 미래지향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그의 빅피처입니다. 말하자면 이 영화는 이전의 방식인 MI6 시스템을 지키려는 자들과 그것을 폐기하려는 자들의 싸움이기도 한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스펙터가 과거와 미래가 결투를 벌이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투의 끝에는 과거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영화 속에서는 몇 가지 방식으로 과거를 지향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영화 초반 임무를 위해 타게 된 최신 차량인 에스턴 마틴 DB10 같은 경우에는 강에 꼬라박고 소멸되더니 마지막에 마들렌과 함께 떠나게 될 때는 수리가 완료된 클래식 형태의 007 차량을 타고 떠납니다. 마치 자신은 과거에 살겠다는 듯 말이죠. 또한 스카이폴 스펙터는 영화의 끝자락에 영화사적인 관점에서 고전적인 풍경이 보입니다. 2편 모두 사막을 관통하죠. 007 스카이폴에서는 스카이폴 저택에 도착하기 위해 황야를 가로지는 장면이 있었고 007 스펙터에서는 오버하우저의 감시기관을 가루로 만든 곳이 사막 한가운데였죠. 다소 무리한 연결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이 사막이라는 장소는 할리우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서부극의 배경이 되었던 모뉴멘트 밸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007 스펙터에서는 영화 예술사의 관점에서 조상격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임무 완수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역시 과거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라는 영화의 주제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빌런의 입장에서도 유사한 묘사가 있습니다. 제임스 본드와 마들렌이 기차에서 내려 사막 한가운데의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오버하우저가 보낸 차량 한 대가 다가오죠. 본드는 즉각 그 차가 1948년형 롤스로이스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저 유물과 같은 차량은 사실상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할 목적으로 온 거죠. 또한 그들이 그 연구소에 도착하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운석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운석이 있다는 것은 의미심
의미심장합니다. 저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자신이 현 시대의 최전선에 있는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이 과거를 완전히 유폐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가 과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가장 큰 묘사는 아버지를 경유해야 합니다. 영화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죠.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펙터에서는 아버지를 계승하는 자들은 승리하고 아버지를 배신하는 자들은 패배합니다. 제임스 본드와 오버하우저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같은 아버지를 공유한 형제로 나오죠. 오버하우저는 자신보다 굴러 들어온 제임스 본드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신하고는 아버지의 성이 들어간 프란츠 오버하우저라는 이름을 버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면서 에른스트 스타브로 브로펠드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 그는 결국 패배하죠. 마들렌에게도 동일한 맥락이 적용됩니다. 마들렌의 입장에서 본드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보낸 분신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둘은 마들렌의 부모님이 몸을 섞었던 라메리카라는 호텔에서 함께 숙박을 하며 비유적 의미의 부부 같은 상징적인 양태를 보이기도 하죠. 본드와 한 팀이 된다는 점에서 그녀 또한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녀는 영화 속에서 승리하는 편에 서게 되죠. 최근에 여성 중심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할리우드에서도 과거의 계승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크루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작으로는 건파운더 밀크쉐이크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거의 계승을 아버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다소 옛날 방식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007 스카이폴 스펙터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 시리즈는 고전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방점을 찍으며 남성 중심의 첩보물이라는 지점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초적인 첩보 시리즈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거의 모든 시리즈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쉽게 제임스 본드에게 상당한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묘사되죠. 007 스펙터도 멕시코시티에서 제임스 본드가 한 육감적인 여성에게 키스를 한 뒤 임무를 수행하러 나갑니다. 그때 여성은 이 중요한 순간에 무슨 짓이냐는 듯 어디 가냐고 묻죠. 말하자면 영화는 시작부터 관계의 주도권을 남성이 쥐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이 시리즈의 여성 제임스 본드는 현재로서는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니엘 크레이그도 그런 측면에서 불가론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You should go there. You're crossing over to a place where there is no mercy. You're protecting someone. Get away from me! 007 스카이폴도 마찬가지지만 스펙터는 명징하게 카메라의 움직임이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기피의 방향에서 그렇습니다. 기피의 방향이란 상하 좌우가 아닌 Z축 방향, 화면의 안쪽 방향이죠. 실제로는 스크린이 2D 평면이니까 존재하지 않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입체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영화의 마법이 펼쳐지는 방향입니다. 이 영화는 제임스 본드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어딘가로 향하면 향할수록 화면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동선을 짰습니다. 헬리콥터를 조종해서 날아갈 때, 자동차를 운전해 어딘가를 향해 갈 때 등등 그가 오버하우저라는 미래에 다가갈수록 관객들의 위치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향하게 연출했죠. 스펙터 조직의 회의 장소에 처음으로 오버하우저가 등장할 때도 그는 기다란 책상의 안쪽 저 끝자리에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로 영화의 끝자락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본드가 오버하우저를 쏘지 않고 마들렌에게로 향해 갈 때는 그가 화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오버하우저의 시점 슈터로 전환될 때는 다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동선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제임스 본드가 마들렌을 향해 가는 것은 과거를 향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 방향은 미래를 지향하는 오버하우저의 입장에서는 멀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안쪽으로 깊어지는 방향으로 바뀐 거죠. 이러한 동선의 미학은 샘 맨데스의 1917에서 정말 꼼꼼하게 잘 나타납니다. 물론 로저 디킨스라는 어마어마한 촬영 감독의 목도 크겠지만 총괄을 담당하는 연출자가 영화라는 예술에서 동선 테크닉의 활용을 대단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영화가 강조하는 과거라는 것은 시스템의 발전이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인간의 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애미했던 대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살인면허라는 것은 살인을 하지 않을 권한도 있는 것이니 결국 현장에서 피부로 감각하는 요원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007의 존재 이유에 대한 당위가 될 것입니다. 007 스펙터는 스카이폴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의견이 일리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No Time to Die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007 스펙터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